자, 그럼 이제 이어서 공평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 시간까지 해서 효용 가능 경계라고 하는 것을 도출했고, 효용 가능 경계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소비와 생산의 종합적 효율성을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효용 가능 경계를 도출한다면 효율성에 대해서는 100% 완벽한 효율성이 달성된 상태를 도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효용 가능 경계를 도출함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효율성에 대해서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효용 가능 경계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소비와 생산의 종합적 파레토 효율성을 만족하기 때문에 효율성은 그걸로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공평성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자, 공평성은요, 사회 구성원들이 무엇이 공평한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그것을 공평성에 대한 가치 판단이라고 해요. 자, 앞에서 제가 예시한 것처럼 우리가 다 같이 일을 해서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빵을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자, 그랬을 때, 자, 이 빵을 만들 때 일을 많이 한 사람한테 빵을 많이 주자라고 할 수도 있고, 빵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빵을 많이 주자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빵을 많이 필요로 한 사람한테 빵을 더 많이 주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 빵을 분배하는 게 공평한가에 대해서 사회 각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그것을 공평성에 대한 가치 판단이라고 해요. 자, 이러한 가치 판단은 사회 구성원 개개인들이 갖고 있겠습니까? 네, 맞아요. 사회 구성원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자, 이 생각들을 하나로 모으면 바로 그게 사회 후생 함수가 됩니다. 소셜 웰페어 펑션이라고 해서, 자, 사회 구성원들이 있으면 이렇게 사회 구성원들이 있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각자가 갖고 있는 공평성에 대한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각들을 취합을 해서 요렇게 생각을 모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취합을 해서 우리 사회는 공평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생각을 도출할 수가 있겠죠. 우리 그것을 사회 후생함수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도출된 사회 후생함수를 효용 평면의 그래프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바로 그게 사회 무차별 곡선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어떤 반이 있는데 이 반이 이번에 소풍을 어디로 갈까 학급 투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떤 애는 에버랜드 가고 싶어 하고요. 어떤 애는 롯데월드 가고 싶어 하고 어떤 애는 뭐 다른 데를 가고 싶어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 각각 구성원들마다 이번에 소풍을 어디 가고 싶은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 우리 반이 이번에 소풍을 어디로 갈지를 결정해야겠죠. 그래서 자, 우리 이번에 소풍 어디 가는 게 좋아에 대해서 야, 우리 반 각각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 근데 그 생각들을 하나로 취합을 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번 소풍에 롯데월드를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릴 거잖아요. 자, 바로 이게 뭐라고요? 사회 각각의 구성원들의 공평성에 대한 가치 판단을 취합을 해서 우리 사회는 공평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라고 모은 것을 사회 후생함수라 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사회 구성원들의 선호를 집약하여서 사회적 선호로 나타내주는 함수를 사회 후생함수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이런 거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 후생함수를 효용 평면에 나타내서 그린 것을 우리가 사회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데, 자, 효용 평면이기 때문에 자, 가로축은 A의 효용 수준을 보여주고 세로축은 B의 효용 수준을 보여줍니다. 자, 이 사회 구성원들은요, 공평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 A와 B가 이렇게 각각 효용을 누릴 때 하고, 그리고 이렇게 효용을 누릴 때 하고, 또 이렇게 효용을 누릴 때 하고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A가 이만큼의 효용을 누리고, 그 다음에 B가 이만큼의 효용을 누릴 때 하고, A와 B가 각각 이만큼의 효용 누릴 때 하고, A와 B가 이만큼의 효용 누릴 때 하고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 전체의 후생의 크기는 똑같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동일한 사회 후생 수준을 나타내주는 A
A와 B의 효용의 조합을 효용평면에, 이거 지금 효용평면이죠. 자, 여기에 나타내서 그린 것을 사회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이러한 점들이 사실은 무수하게 많을 겁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점들을 매끄럽게 연결해서 그리면 뭐가 나온다? 사회 무차별 곡선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이 요점이나 동일하게 여긴다, 동일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로 사회 후생함수, 그 사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회 후생함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반영되어서 이러한 모습의 사회 무차별 곡선이 그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무차별 곡선의 모습은 무엇에 따라 다르다? 사회 후생함수에 따라서 다르다. 즉 사회 구성원들이 공평성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회 후생 함수의 내용이 바뀌게 되고 그에 따라서 사회 무차별 곡선의 형태도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회 무차별 곡선은 동일한 사회 후생 수준을 나타내주는 A와 B의 효용의 조합을 효용평면에 나타내서 그린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SIC 곡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모두 다 동일한 수준의 사회 후생의 크기를 보여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 후생 함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표적으로 공리주의 사회 후생 함수인데요. 자, 이 공리주의 사회 후생 함수는 각 개인들의 효용의 총합으로서 사회 전체의 효용으로 보는 함수입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A가 10을 갖고 있고 B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A가 5를 갖고 있고 B가 5를 갖고 있어요. 자, 공리주의 사회 후생 함수는요. 자, 이러한 경우나 완벽하게 똑같은 경우로 봅니다. 자, 이 두 경우를 왜 똑같이 보냐면, 자, 얘를 1번 경우, 얘를 2번 경우라고 할게요. 자, 1번이나 2번이나 두 사람의 효용의 합을 구하면 결국 1번도 합이 10이 나오고 2번도 합이 10이 나오기 때문에 1번과 2번을 완벽하게 똑같은 상태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1번은 A는 배가 엄청 부르고 B는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극단적인 빈부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2번은요, A와 B가 매우 골고루 소득이 분배된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공리주의 사회 후생함수는 사실은 소득 분배를 고려한다 안 한다? 사실은 소득 분배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얘는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하고 부자는 얼마나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가난한지 그건 고려하지 않아. 그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리주의 사회 후생함수는 사실 공평성을 고려한다 안 한다? 사실은 공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회 후생함수야. 아시겠죠? 자, 부자가 엄청 부자야. 가난한 사람은 엄청 가난해. 그래도 이게 뭐가 잘못되는지를 잘 몰라. 왜냐하면 결국 자, 사회 전체의 총효용은 똑같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사실 공리주의 사회 후생함수는 공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사회 후생함수예요. 그러니까 공평성을 고려하는 사회 후생함수 내에서 공평성을 가장 극단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사회 후생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단순히 개인의 효용의 합으로서 사회 전체의 후생을 판단합니다. 자, 이러한 공리주의 사회 후생함수는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키워드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키워드를 암기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공리주의 사회 후생함수의 생각을 한 용어로 정리를 한다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용어가 나왔다 시험에서 그럼 바로 공리주의라고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공리주의 사상은 철학자 벤담에 의해서 주장되었다. 그래서 벤담의 사회 후생함수라고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그래서 이러한 사회 후생함수를 사회 무차별 곡선으로 옮겨서 그리면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으로서 도출이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자, 요 점이 있고 요 점이 있고 요 점이 있는데 자, 만약 여기를 10이라고 하고 여기를 5라고 한다면 자, A, B, C인데 여러분 A는 어떤 상태예요? B만 부자예요. B는 10이고 A는 빵이죠. 자, B는요 5죠. 골고루 분배되어 있죠. 자, C는요 A는 부자고 B는 거지예요. B는 빵이에요. 자, 이렇게 A, B, C 상태가 있는데 자, 각 개인의 효용의 총합이 여기도 10, 여기도 10, 여기도 10으로 똑같기 때문에 자, 이 세 가지 점의 상태를 동일한 사회 후생 상태로 본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물론 이거 말고도 뭐 19, 뭐 28 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모아서 연결하면 우하향하는 직선의 모습으로서 사회 무차별 곡선이 그려진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던 소비자 효용함수에서 완전 대체제 효용함수와 매우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리주의의 사회 후생함수 살펴보았고요. 다음에 두 번째 평등주의적 사회 후생함수 보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사회 후생함수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소비자 이론에서도 무차별 곡선의 형태가 이렇게 생긴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무차별 곡선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회 후생함수에서도 이 평등주의 사회 후생함수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사회 후생함수이고 사회 무차별 곡선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소비자 이론에서의 원점에 대해 볼록하고 우하향하는 이러한 무차별 곡선이 일반적인 모습인 것처럼 사회 후생함수에서도 이렇게 생긴 사회 후생함수, 이렇게 생긴 사회 무차별 곡선이 가장 일반적인 사회 후생함수이면서 무차별 곡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일반적인 사회 후생함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요거의 중요한 특징은요. 저소득층에게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고소득층에게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문장을요.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요 점을 A점이라고 할게요. 여러분, A점에서는 A가 부자예요? B가 부자예요? 자, A점에서는요, A의 효용은 이 정도예요. 자, A의 효용은 이 정도고, B의 효용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A점에서는 A가 빈자고, B가 부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유한 사람을 저는 부자라고 표현하고, 가난한 사람을 빈자라고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A점에서는 A와 B가 있는데, A가 빈자이고, B가 부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이랬을 때 이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 볼 거예요. 자, 우리 요 무차별 곡선의 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우리 그리고 여기 점 B에서도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점 B에서는요. A와 B가 부자와 빈자가 또 정반대로 바뀌어요. 여기 점 B에서는요. A가 부자예요. A가 부자고 B가 빈자가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의 MRS의 크기를 5라고 합시다. 여기서의 MRS의 크기를 5라고 하고 여기서 MRS의 크기를 얘를 2라고 합시다. 당연히 A가 더 급경사잖아요. 그냥 우리가 바로 그림을 봐도 A가 더 급경사죠. 자, 우리 그래서 여기서는 급경사인데 여기서는 완경사예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A라는 사람의 효용을 한 단위 더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포기할 의사가 있는 B의 효용은 몇 단위냐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5일 때는요, A라는 사람의 효용을 한 단위 높일 수만 있으면 B라는 사람의 효용을 5단위를 포기할 수 있다는 거고, 이때는 2단위를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2단위 말고 얘를 0.5라고 할게요. 0.5. 이해하시겠죠? 그냥 2분의 1이라고 할까요? 자, 5가 헷갈리니까 2분의 1이라고 할게요. 자, 이때는요, 가중치가 왜 높냐면, 자, 이때는 이 크기가 왜 높냐면, 이때는 A가 빈자란 말입니다. A가 빈자야. A가 가난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A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의 소득을 한 단위 높이기 위해서는 부자의 소득을 5단위나 많이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숫자는 제가 그냥 예시를 든 거고, 어쨌거나, 자, 이 상태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급경사라고 하는 것은 빈자의 소득을 한 단위 더 늘리기 위해서는 대신 부자의 소득을 많이 포기할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씩이나 빈자의 소득 한 단위에 매우 높은 가중치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이젠 누가 부자예요? 이젠 A가 부자야. 이젠 A가 부자야. 그러니까 이미 부자인 A의 소득을, 효용을 한 단위 더 높이기 위해서 포기할 의사가 있는 가난한 사람인 B의 효용은 매우 적은 거죠. 그래서 요 점에서는 A가 빈자고, 요 점에서는 A가 부자이기 때문에 A가 가난할 때는 A의 소득이나 A의 효용 수준에 대해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부여하지만 A가 부자일 때는 반대로 낮은 가중치를 부여한다라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아시겠죠? 자, 우리 그리고 수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A와 B가 지금 곱해지잖아요. A의 효용과 B의 효용의 크기가 서로 곱해지고 있는 관계인데, 자, 그랬을 때 얘가 부자고 만약에 얘가 빈자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부자는요, 뭐랑 곱해지죠? 얘랑 곱해지는 거죠. 자, 부자는요, 자, 큰 숫자. 자, 얘는 부자니까 이거 숫자가 크겠죠. 이건 숫자가 클 거고, 크다. 요거는 빈자니까 UB가 작겠죠. 작다. 그랬을 때 얘는요, 누구랑 곱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얘는 지금 누구랑 곱해지는 거예요? 얘는 얘랑 곱해지는 거잖아요. 부자의 효용은 그 앞에 개수가 빈자의 효용이야. 근데 빈자의 효용은 작잖아요. 그래서 부자의 효용에는 작은 가중치를 부여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자, 우리 그리고 빈자의 효용은 그 앞에 곱해지는 개수가 뭐예요? UA잖아요. 부자의 효용이잖아요. 그래서 빈자의 효용에는 큰 가중치가 부여된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수식으로도 그래프로도 둘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가급적이면 골고루 소득이 분배되었을 때 더 높은 사회후생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 자, 우리 이것을 앞에서 공부했던 기초경제학 내용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다시 그릴게요. 옆에다가 여기가 X제의 소비량, 여기가 Y제의 소비량이죠. 자, 예산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에서 소비할 때나 이 점에서 소비할 때나 이 점에서 소비할 때나 모두 다 같은 크기의 예산을 지출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점이나 이 점처럼 X제나 Y제를 한 재화를 극단적으로 많이 소비할 때 소비자가 느끼는 효용의 크기는 요만큼의 효용의 크기를 느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두 재화를 중용적으로 소비하게 되면은 이러한 효용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효용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볼록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따라서 사회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볼록한 형태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논리와 똑같아요. 자, A와 B 둘 중에 하나가 극단적으로 효용이 높은 상태보다는 A와 B의 효용이 골고루 균등한 상태일 때 사회적으로 더 높은 후생 수준의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그러한 판단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회 무차별 곡선의 형태에서도 그러한 점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러한 평등주의 사회후생 함수는요, 경제학자 존 뇌시의 이름을 따서 뇌시 사회후생 함수라고도 합니다. 자, 용어를 기억해 주시고요. 자, 사회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로 도출되는데, 자, 이 평등주의 경향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 정도나 어느 정도나 평등주의 또는 공평성을 강조하느냐, 얼마나 공정한, 공평한 소득 분배를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그 평등주의적 경향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이런 평등주의적 경향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매끄러운 곡선이 L자에 가까워져요. 자, 이것을 제가 기초경제학에서는 곡률이 커진다라고 표현했었죠. 곡률이 커진다. 자, 평등주의적 성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곡률이 커져서 이렇게 L자에 가까워지고, 평등주의적 경향이 작으면 작아질수록 이것이 이렇게 판판해져서 결국엔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이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공리주의는요, 우하향 직선이었잖아요. 얘는 완벽하게 평평한 직선이었잖아요. 전혀 꼬부라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공리주의는 평등주의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거예요. 평등주의적 경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곡률이 없죠. 판판한 직선이죠. 그런데 자, 이러한 평등주의적 경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L자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하면, 자, 공리주의는요, 평등주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판판한 직선이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원점에 대해 볼록한 형태를 가집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평등주의를 강조하게 되면은
L자의 사회 무차별 곡선이 그려지게 되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소비자 이론 때 공부했던 완전 보완제 효용 함수랑 수학적으로는 매우 유사한 내용이 이어지게 돼요. 우리 이것을 롤스주의라고 합니다. 자, 롤스라는 사람은요, 사회 후생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롤스주의에 따르면 사회 후생 함수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사회 구성원 중에서 가장 가난한 자의 후생 수준에 의해서 사회 후생이 결정된다고 보는 함수예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최빈자 우대라고 합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을 우대하는 사회 후생 함수라고 불러요. 자, 우리 그래서 롤스주의의 사회 후생 함수는 미니멈 함수를 쓰기 때문에 A의 효용과 B의 효용 중에서 작은 값으로서 이 함수 값이 결정됩니다. 만약에 얘가 3이고 얘가 2면 얘는 2로 결정되고, 얘가 4고 얘가 2면 그래도 2로 결정돼요. 자, 얘가 100이고 얘가 2다. 그래도 2로 결정됩니다. 자, 따라서 롤스의 사회 후생 함수에 따르면 사회 후생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최빈자, 가장 가난한 사람의 소득 증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자,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부자에게서 소득을 이렇게 빈자에게로 소득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면, 자,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증가하니까 사회 전체의 후생은 증가할 수 있다 없다?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롤스주의에 의하면 가장 가난한 계층의 후생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부자, 아무리 고소득층의 소득이 엄청나게 증가한다고 해도 사회 전체의 후생은 조금도 증가하지 않고, 만약에 고소득자의 소득을 저소득층에게 재분배한다면 그때 사회 후생이 증가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기초경제학 때 공부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미니멈 함수를 쓰는 경우에는 무차별 곡선이 L자로 그려지게 되고, L자의 무차별 곡선은 꺾인 점이 존재하게 되는데, 자, 꺾인 점은 미니멈 함수가 이렇게 오고 괄호가 오고, 자, 요거 콤마 요거 이렇게 오잖아요. 얘를 A랑 얘를 B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이 꺾인 점은 어디에 위치한다? A equal B일 때, A랑 B가 같을 때, 요 같을 때 꺾인 점이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요 롤스주의 사회 후생 함수는 이 자리에 A의 효용과 B의 효용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자, 결국 A의 효용과 B의 효용이 같은 지점에서 이 꺾인 점이 존재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세로축이 B의 효용이고 가로축이 A의 효용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Y로 바꿔 쓰고 얘를 X로 바꿔 쓰면은 결국 이거는 Y는 X라고 하는 1차 함수와 유사하게 이 꺾인 점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 따라서 Y는 X인 1차 함수를 그리면 원점에서 뻗어 나가는 45도 선으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회 후생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L자 형태의 사회 무차별 곡선이 그려지면서 이 꺾인 점들은 어디에 위치한다? 이 꺾인 점들은 원점에서 뻗어 나가는 45도 선상에 위치하게 된다. 그래서 이 꺾인 점에서 A와 B의 효용의 크기와 이 점에서 A와 B의 효용의 크기는 항상 똑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혹시 문제가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면 반드시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사회 후생 함수가 혹시 만약에 자,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해볼게요. UA하고 UB 이렇게 두 개가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요거랑 같을 때 L자 무차별 곡선에 꺾인 점이 존재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좌우를 바꿨으면 UB는 UA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기울기가 2로 올라갑니다. 꺾인 점들이 존재하는 궤적이 원점에서 뻗어나가는 1차 함수 직선이긴 한데 기울기가 2예요. 그래서 그때는 기울기가 요렇게 2배로 급하게 올라가게 되고, 그때는 꺾인 점이 요렇게 존재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거를 반드시 외우라는 게 아니고, 자, 미니멈 함수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것과 이것이 같을 때 꺾인 점이 위치하게 된다라는 것을, 요것을 일반적인 원리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회 후생함수였고요. 보충적으로 엘리트 우대 사회 후생함수라는 것이 아주 가끔 시험에 나올 때가 있어서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방금 공부했었던 롤스주의는 최빈자 우대였죠. 가장 가난한 사람의 효용에 의해서 사회 전체의 후생 수준의 크기가 결정됐었죠. 그런데 엘리트 우대는요, 완전히 정반대예요. 완전히 정반대여서 어떤 사회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의 후생 수준에 의해서 사회 전체의 후생 수준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정반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최대 극대화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썼던 최소 극대화 원칙이 아니라 얘는 최대 극대화 원칙이라고 하고 얘는 맥스 함수를 써요. 얘는 맥스 함수를 쓰기 때문에 둘 중에 큰 값으로서 함수 값이 결정됩니다. 만약에 얘가 3이고 얘가 2라면 이때 이 함수는 3으로 결정이 되고 만약에 얘가 4고 얘가 2라면 4로 결정이 돼요. 따라서 엘리트 우대 사회 후생 함수에서는 빈자의 효용이 얼마인지는 전혀 고려할 게 아니에요. 빈자의 효용이 얼마인지는 전혀 알 바가 아니고 부자의 효용이 얼마인가만 알면 돼요. 그러면 그 사회에서 가장 부자의 효용의 크기에 의해서 사회 전체의 후생 수준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사회 무차별 곡선으로 옮겨 그리면 L자의 형태와 정반대로 기역자의 형태로 SIC 곡선이 도출됩니다. 아시겠죠? 자, 왜 그런지 점 두 개만 갖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요 점을 볼게요. 요 점을 A점이라고 하면 요 점은 A가 부자예요? B가 부자예요? 요 점은 B가 부자예요. B가 부자이기 때문에 B가 느끼고 있는 효용 수준으로 사회 후생 수준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요 점에서는요. 누가 부자예요? A가 부자예요? B가 부자예요? 요 점에서는 A가 부자죠. A가 부자니까 A가 누리고 있는 후생 수준에 따라서 사회 전체의 후생 수준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엘리트 우대 사회 후생 함수는 자, 부자에게 100% 가중치를 부여해서 기역자 무차별 곡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 가지 사회 후생 함수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총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앞부분에서 공부했던 효용 가능 경계를 통해서 우리는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점들을 도출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서 효율성은 완벽하게 충족을 하고요. 자, 그리고 공평성은요, 사회 무차별 곡선으로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효용 가능 경계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효용 가능 경계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100% 효율성이 달성된 점이다. 네, 맞다고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이 효용 가능 경계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모두 다 얘나 모두 다 100% 효율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더 효율적이다, 누가 덜 효율적이다 이런 게 없어요. 모두 다 100% 효율적이야. 자, 이 중에서 공평성까지 충족하는 점을 선택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100% 효율적인 자원 배분 상태 중에서 이 중에서 공평성까지 충족하는 점이 어떤 점인지 알고 싶으면 이 효용 가능 경계와 공평성을 반영하고 있는 사회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자,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하는 점에서 공평성까지 달성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요 점은요, 효용 가능 경계상의 한 점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충족합니다. 그런데 이 점은 동시에 사회 무차별 곡선의 한 점이기 때문에 공평성도 충족하는 거예요. 따라서 효용 가능 경계와 사회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요 한 점에서 바로 요 한 점에서 효율성과 공평성이 동시에 만족되게 되어서 자, 우리가 경제 상태를 판단하는 효율성과 공평성 이 두 가지 판단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게 되어서 우리는 이렇게 무수히 많은 자원 배분 상태 중에서 그 중에서 바로 요 점이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논의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수업은 끝난 건 아닙니다만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점을 어떻게 도출하는지를 이제 여기서 일단락 지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효용 가능 경계를 통해서 효율성이 100% 충족된 자원 배분 상태를 구하고 자, 공평성은 사회 무차별 곡선으로서 고려를 해서 이 둘이 만나는
만나는 점을 구하면 그 둘이 만나는 점에서 효율성과 공평성이 동시에 충족된다까지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완벽한 사회 후생 함수를 도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완벽한 사회 후생 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증명이 있었어요. 우리 그것을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라고 합니다. 자,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이거는 결국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을 잘 반영하는 완벽한 사회 후생 함수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심지어 생각이나 말로만 증명한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원문 내용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는 내용이고 또 알 필요도 없는 내용이고, 우리는 이 이론의 결론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우리는 효용 가능 경계와 사회 무차별 곡선을 도출하여서 양자가 만나는 점에서 사회 후생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완벽한 사회 후생 함수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사회 후생 극대화점을 도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비관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에로우는 왜 완벽한 사회 후생 함수를 도출할 수 없다라고 했냐면, 자, 개인의 선호를 집약해서 자, 이 사람 저 사람 갖고 있는 저마다의 생각을 집약을 해서 사회 전체의 생각으로 집약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이 있는데 그러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완벽한 사회 후생 함수는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인데, 바로 우리 이것을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라고 합니다. 자, 완벽한 사회 후생 함수가 되려면 에로우가 어떠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했냐면, 첫 번째 완전성과 이행성을 충족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사회 구성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X라는 사회 상태가 있고 Y라고 하는 사회 상태가 있어. 둘 중에서 어떤 게 너희들은 더 좋아? 라고 물었을 때 그 어떤 거 두 가지를 내밀고 물어봐도 둘 중에서 뭐를 더 좋아하는지 뭐를 덜 좋아하는지를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러한 조건 하나 필요하고, and 두 번째, 자, X를 Y보다 더 좋아한다고 했고 Y를 Z보다 더 좋아한다고 했으면 그러면 Z보다는 X를 더 좋아한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 이것을 이행성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앞에서 무차별 곡선에서 소비자 기본 공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완전성과 이행성이 뭔지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and 두 번째, 비제한성 보편성인데, 자, 이거는요, 사회 구성원들한테 자, 이 중에서 네가 좋아하는 걸 골라봐 라고 했었을 때 그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선택 대안에 제한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주면서 네 좋아하는 거 골라 라고 하면서 좋아하는 거 고르면 돼. 그런데 3만 원이 넘는 건 고르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선택의 대상에 제한을 둔 상태에서 선택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택 대상에 제한을 두고서 선택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것을 비제한성 또는 보편성이라고 해요. 자,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선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집약해서 사회 선호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들의 선호를 어떤 특정한 선호로만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 요거는 항상 여러분들 떠올리실 때 중국집 메뉴판 떠올리세요. 3만 원 이상은 안 돼, 이런 식으로 선택 대상을 제한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파레토 원칙인데, 자, 어떤 학급이 있는데 아까 그 소풍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다 롯데월드를 가고 싶다고 했어. 롯데월드를 가고 싶다고 했으면 이렇게 해서 투표를 진행하면 결국 우리 반은 롯데월드를 가는 것으로서 소풍 행선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특성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올바른 또는 완벽한 사회 후생 함수란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을 잘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냥 파레토 원칙이 이것이다만 알면 끝입니다. 아시겠죠? 자,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자, 이미 두 사회 상태 X와 Y에 대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X를 Y보다 더 좋아한다라고 했으면 이러한 생각들을 집약해서 모은 사회 전체의 사회 후생 함수에서도
선호도 X를 Y보다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반 애들이 모두 다 롯데월드를 가고 싶다고 했으면 결국 우리 반 소풍 행선지도 롯데월드로 결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롯데월드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비독재성인데, 자, 이거는요, 사회 선호는요, 사회 구성원 전체의 선호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지 어느 한 명의 독재자에 의해서 사회 선호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는 독재자에 의해서 결정되면 안 된다. 이 말은 곧 민주적으로 사회 선호가 결정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X가 있고 Y가 있어. 그랬을 때 너희들 이 사회 구성원들한테 너희들 X가 좋아, Y가 좋아 물어봤었을 때 그때 독재자가 나는 Y가 더 좋아. 그러니까 그냥 Y가 더 좋은 걸로 해. 이렇게 결정해.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독재자에 의해서 사회 선호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데 무관한 선택 대상으로부터의 독립성입니다. 자, 시험에서는 요거 무관한 선택 대상으로부터의 독립성과 방금 봤었던 비독재성 이 두 가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자, 우리 이것을 너무 말이 길기 때문에 영어로 IIA라고 할게요. 무관한 선택 대상으로부터 독립성을 저는 앞으로 이제 IIA라고 할 겁니다. 자, IIA란 무엇이냐? 이미의 두 사회 상태 X와 Y에 대한 선호는 둘 중에 무엇을 더 좋아하냐에 대한 판단은 제3의 사회 상태 Z에 대한 개인들의 선호와 관계없이 오로지 X와 Y만 두고서 결정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대선 후보로서 X와 Y 두 명의 후보가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물어봐요. 너 이 둘 중에서 누구한테 투표할 거야? 라고 하니까 나는 둘 중에서 X한테 투표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둘 중에서는 X한테 투표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 후보가 XY 둘이 아니라 XYZ라고 해서 Z도 대통령 후보가 되었대. 너 그럼 이제 셋 중에서 누구한테 투표할 거야? Z도 이제 후보라고? 나 그러면 Y한테 투표할래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Z라는 후보가 있다 없다랑 관계없이 X와 Y 중에서 둘 중에 뭐가 더 좋냐 싫으냐라고 하는 판단은 오로지 순수하게 X와 Y만 놓고서 너 이 둘 중에 뭐를 좋아해? 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지. 자, Z가 없었을 때는 X가 좋다라고 했다가 Z가 있었을 때는 Y가 좋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현실에서 이런 게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내가 이 Z라는 후보를 정말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야. 내가 Z라는 후보를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내가 지지하는 X 후보가 약해. 근데 내가 지지하는 X 후보가 당선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진정한 선호, 나의 진정한 선호를 표출해서 내가 X 후보를 투표를 해버리면 표가 X 후보에 내가 투표한 표가 사표가 돼버려서 결국 Z 후보가 당선이 될 것 같은데 난 이게 정말 너무너무 싫어. 난 그래서 Z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난 차라리 Z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있는 Y 후보한테 투표하겠어 라고 해서 자, Z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Y 후보한테 전략적으로 투표한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우리 이러한 경우가 이 IIA를 위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IIA를 위반하지 않으려면 X와 Y에 대한 선호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X와 Y 둘 중에서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의해서만 판단이 이루어져야지 X와 Y가 아닌 제3의 선택 대안의 존재에 따라서 이 선호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이것을 IIA라고 해요. 자, 이 IIA가 조금 이해하기 처음에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IIA를 위배하지 않으려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 암기 사항입니다. 자, IIA를 위배하지 않으려면 개인들의 선호는 무엇을 더 좋아하고 무엇을 덜 좋아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선호는 서수적으로 측정되어야지 기수적으로 측정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개인의 선호를 기수적으로 측정
측정하는 경우에는 IIA를 위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뭔 소린 거 아니? 자, X제와 Y제가 있는데, 자, X 후보자와 Y 후보자가 있는데, 자, 둘 중에서 누굴 더 좋아하느냐 그랬을 때 나는 Y보다는 X를 더 좋아해. 이렇게 개인의 선호를 서수적으로 측정해야지만 IIA를 위배하지 않는다는 건데, 만약에 나는 X 후보자는 10만큼 좋아하고 Y 후보자는 5만큼 좋아해. 이런 식으로 선호의 강도를 기수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IIA를 위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투표 제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투표 제도에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일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완벽한 사회 후생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다? 이 5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완벽한 사회 후생 함수는 존재할 수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에로우가 증명했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라고 하는데, 자, 시험에 나오는 지문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2번 지문이 중요해요. 자, 2번 지문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앞에 완벽한 사회 후생함수가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는데, 자, 여타 조건들이 있고 비독재성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비독재성이라는 조건은 그러한 의사결정이 사회적 의사결정이 민주적인 과정,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이랬을 때 이거를 이렇게 분류해 주세요. 비독재성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 나머지 모든 요건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 나머지 요건들은 어떠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냐면 요거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요거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려면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입니다. 자, 그런데 비독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조건이에요. 민주적인 의사결정. 을 내리는데 필요한 조건입니다. 자, 그런데 에로우가 뭘 증명했냐면, 자, 이 조건들을 충족하는 사회 후생 함수는 반드시 비독재성을 위배하게 된다. 그 말은 곧 이 조건들을 충족하는 사회 후생 함수는 반드시 독재적인 의사결정이 내려지게 된다라고 했어요. 무슨 소린 거니? 자, 여기 1번부터 4번까지라고 하고 얘를 5번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사회 후생 함수는 반드시 비독재성을 위배하게 된다. 그러한 의사결정 체계는 사회 후생 함수는 반드시 독재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증명했는데,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합리적이면서 동시에 민주적인 사회 후생 함수나 의사결정 방법 또는 투표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것들을 충족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인데 그러한 의사결정 방법은 독재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은 반드시 독재적일 수밖에 없어서 합리적이면서 민주적인 이 2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사회 의사결정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문장 기억하시고요. 자, 요거를 충족하면 반드시 요거는 위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합리적이면서 and 동시에 민주적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 왜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자,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법이라는 말과 투표제도 라는 말, 그리고 사회 후생 함수라는 말을 섞어서 썼냐면 사실상 이 3가지는 같은 의미예요. 사실상 이 3가지는 같은 의미라고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나라에 돈이 1조 원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이 1조 원을 갖고서 돈을 써야 되는데, 자, 어린이집이 있을 것이고요. 어린이집, 그리고 노인들 복지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예산을 여기에 써야 돼, 여기에 써야 돼. 자, 여기에 쓰는 걸 사회상태 A라고 하고 여기에 쓰는 걸 사회상태 B라고 합시다.
이해하시겠죠? 그랬을 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이 돈은 어디에 써야 돼?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각각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취합해서 돈을 여기에 쓸지 결정을 해야 될 것인데, 자, 우리 그렇게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투표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용해요. 그렇죠? 자, 우리는 민주사회에서는 투표를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사회의 의사결정 방법은 투표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 둘은 같은 단어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결국 사회 구성원들이 그래도 돈을 애들한테 써야지, 아니야 그래도 노인한테 써야지 라고 하는 각자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바로 이러한 생각이 사회 후생함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국 사회 구성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사회 후생함수의 내용이 바뀌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사회적 의사결정이 내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 세 개는 거의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LO의 불가능성 정리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LO의 불가능성 정리는 완벽한 사회 후생함수는 존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완벽한 사회 후생함수 내려면 이 모든 조건을 동시에 다 AND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자, 비독재성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는 사회 후생 함수는 반드시 독재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모든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합리적이면서 동시에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효용 가능 경계를 통해서 100% 효율성이 달성된 자원 배분 상태를 도출한다고 해도 완벽한 사회 후생 함수를 도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사회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점을 선택할 수 없다라는 비관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자, 요거가 관련해서 차선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차선의 이론은요, 뒤에 가서 공부를 할 건데 대략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에로가 얘기했던 완벽한 사회 후생함수가 갖춰야 될 조건이 5가지가 있다라고 치자. 자, 이렇게 5가지가 있다라고 치자. 그런데 자, 어떤 사회 후생 함수가 있고 얘가 1번, 그다음에 2번 사회 후생 함수가 있는데, 자, 얘는요,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를 충족하고 있고 얘는 4가지를 충족하고 있어요. 자, 얘와 얘 둘 다 모두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지는 않지만 얘는 3가지, 얘는 4가지니까 얘가 조금 더 많은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선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 효율성을 충족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안에서 더욱더 많은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얘가 더 좋은 사회 상태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얘가 더 좋은 사회 상태를 보장하거나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것을 차선의 이론이라고 해요. 자, 어떤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안에서 몇 개 더 많은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더 좋은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언급을 할 겁니다.